자, 제18년도 2018년도 전기산업기사죠. 3회 때 문제군요. 제2과목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공학. 먼저 2과목의 21번 문제. 단상 2선식에 비해서 단상 3선식의 특징으로 옳은 거 됐습니다. 단상 2선식에 비해서 단상 3선식. 단상 3선식은 옳은 것 물어봤으니까요. 일단 전선 소요량은 8분의 3으로 감소하죠. 전선 소요량은 8분의 3 감소. 중성선에 퓨즈를 끼우면 안 되죠. 사용 금지. 중성선 퓨즈 사용하면 안 되죠. 110V하고 220V 두 종류 전압을 사용이 가능하죠. 이것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압 불평형을 줄이기 위해서 저압선 말단에다가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전력용 콘덴서가 아니고 밸런서라고 하는 걸 설치하죠. 밸런서. 그 정답은 3번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3번만 맞게 되어 있네요.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정삼각형 배치의 선간거리가 5m이고 전선의 지름이 1cm인 삼상 송전선로에 일선 작용하고 있는 정전용량값이 얼마냐? 일선의 정전용량값 C의 값은 보통 이제 0.02413을 로그 R분의 T로 나누면 마이크로페라 퍼 킬로미터가 바로 떨어지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먼저 여기 R은 전선의 반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선간거리이니까, 우리 문제는 전선의 지름으로 주어졌지 않습니까? 지름으로 주어졌을 때에는 0.02413 로그 전선의 지름이 1cm니까 1cm를 절반으로 나누면 되죠. 반지름. 그 다음에 5cm는 500cm가 되죠. 500m는 500cm가 되죠. 뭔지 아시겠죠? 500cm.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값을 계산기를 이제 눌러보게 되면은 0.008이 나오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0.008 마이크로페라 퍼 킬로미터. 이렇게. 여기 분자분 뭐 단위가 같아야 되죠. 5m여서 500cm로 0.5cm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500cm에 0.5cm니까 이 값이 10의 3승이 나오죠. 전체 값이 1000이 나오잖아요. 이 값이 1000이 3이죠. 쉽게 말하면 3. 여기 3분이니까 3분의 0.024니까 0.008 이렇게 바로 계산하셔도 암산하셔도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0.008이에요. 다음 문제입니다. 수력발전소의 치수 방법에 따른 분류로 틀린 거 했습니다. 자, 수력발전소에서 분류하는 방법이 낙차, 얻는 방식. 낙차 얻는 방식이 치수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을 어떤 방법으로 치수할 것이냐. 물을 치수하는 방법이죠. 낙차 얻는 방식은 물의 양이 많을 때는 댐식을 사용한다. 물의 양이 적을 때에는 긴 수로를 이용하여 낙차를 얻기 때문에 수로식이라고 한다. 한 유역의 물을 다른 유역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유역 변경식, 유로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것 갖다가 낙차를 치수하는 방법 또는 낙차 얻는 방법, 물을 치수하는 방법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유량 사용 방법에 따른 분류, 유량 사용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력발전소의 분류를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낙차를 얻는 방식, 치수 방법에 따른 분류를 말하는 것이고, 유량 사용하는 방법에 따른, 먼저 유로식.
유로식이란다. 유로식이 아니고 유입식. 물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유입하는 양만 가지고 발전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식. 여름 같은 때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가둬두었다가 가을이나 겨울과 같이 비가 들어올 때 사용하는 방식. 계절적으로 유량을 조절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지식이 있죠. 조정지식. 예를 들어 수일, 며칠 정도 또는 뭐 몇십일 정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 몇 시간이나 며칠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 조정지식. 그 다음에 양수식이 있죠. 남하도는 전력을 이용하여 하부에 있는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가둬두었다가 필요할 때, 즉 갈수기일 때나 또는 첨두 부하일 때 사용하는 것이 양수식이죠. 그러므로 유량 사용 방법은 유입식, 저수지식, 조정지식, 양수식 이런 것이고요. 이때 이 조정지가 상부 조정지가 있고 하부 조정지가 있는데 이때 양수식일 때 상하부 조정지가 있으며 이때 하부 조정지의 용어를 역조정지라고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역조정지라고 있는 3번 이것은 유량 사용 방법에 따른 분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이 문제에서는 3번으로 답을 해야 되죠. 이제 이 내용을 알아두세요. 낙차를 얻는 방식, 즉 취수하는 방법이죠. 댐식, 수로식, 유로식 이게 기본이고 유량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방법. 흘러 들어오는 양만 사용하면 유입식, 계절적으로 유량을 조절하면 저수지식, 며칠 또는 몇 시간 유량을 조절하면 조정지식, 특히 양수식, 남하도는 전력을 이용해서 하부 저수지 물을 상부 저수지로 가둬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 이때 양수식 할 때 하부 저수지를 역조정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부에 있는 저수지가 또 있게 되죠.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정답은 3번이 답이 되죠. 자, 24번입니다.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 이렇게 외우잖아요. 특성 임피던스 Z 제로값은 루트 Y분의 Z값이다. 이것은 선로를 개방했을 때와 단락했을 때의 그 평균값을 기하학으로 계산된 값이죠. 이렇게 계산하고 여기에서 이제 Z의 값이 통상적으로 R 플러스 J 오메가 L 값이었고 Y 값이 G 플러스 J 오메가 C 값이었으니까 만약에 무손실 선로 하게 되면 무손실 선로에서는 저항값하고 요솔로 콘덕턴스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손실 선로였을 때의 특성 임피던스 Z 제로의 값 루트 C분의 L이죠. 이게 0되면 여기 0되고 두 개 약분되니까요. C분의 L만 남겠죠. 이때 정전 용량 값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정전 용량 누설 콘덕턴스 값을 넣어봤다는 얘기 아닌가요? 여기에 인덕턴스 중에서 0.05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D 값인데 앞쪽에 있는 0.05는 저항이 0일 때에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앞쪽에 있는 0.05 플러스는 빼고 0.4605 로그 R분의 D의 값이죠.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3승 값이죠. 밀리 엔리 값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전 용량 값은 로그 R분의 D의 값에 0.02413 곱하기 마이너스 6승이죠. 그러면 단위 길이 킬로미터당 여기에 인덕턴스 값하고 정전 용량의 비를 제곱근한 거죠, 지금. 이걸 계산기를 눌러보게 되면은 킬로미터당 값이 대략 138 로그 R분의 D로 10의 R분의 D로 나타나게 되죠. 이 값은 분분수니까 제곱이 되고 루트 밖으로 나가고 나머지 상수값들을 계산해 보게 되면 약 138 값이 나오게 되죠. 이 값은 단위 길이당 1km당 값의 분자분모의 비니까 이 값은 길이에 관련이 없습니다. 길이에 관계없다.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300에서 500 정도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요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우리 문제가. 선로에서 특성 빗변수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거 됐으니까 선로의 길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 정답이 1번이 정답임을 딱 읽는 순간 알아야 됩니다. 길이가 길수록 값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또는 부하 전력값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분자 분모의 비지 않습니까? 단위 길이당 값이죠. 단위 길이당 값이 요만큼 나오면 이것은 길이에 상관없이 그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해야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선로의 길이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쉽지만은 그냥 외우려면 좀 그러죠. 아무튼 정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25번입니다. 송전선로에서 복도체를 사용할 때 설명으로 틀린 것. 보통 우리가 다도체 또는 복도체라고 하죠. 다도체나 복도체는 일상의 전선을 두 가닥 이상 여러 개로 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시피 일상 전선을 여러 개로 하는 겁니다. N개 또는 N조로 N조, 한 개 1조, 2조, 3조 말하는 겁니다. 구성된 값을 말하죠. 이때 여기서 N이라는 말이 일상의 전선이에요. 한 선으로 되어 있으면 단도체이고, 다도체는 일상의 전선이 여러 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2개, 4개, 6개 짝수로만 구성해야 되며, 이 자를 우리는 복도체란 용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건 당연히 4자는 사도체란 용어를 쓰고, 6자는 육도체란 용어를 사용하며 8도체, 12도체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러면 이 다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일상의 전선을 여러 개로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이점이 없느냐. 일단 이걸 나오게 되면 코로나 손실이 경감된다. 코로나 손실 경감되죠. 왜 경감되냐면 다도체를 사용하면 전선 표면의 전위 경도가 저감되죠. 전위 경도가 저감되면 곧 코로나 임계전압 상승하죠. 임계전압이 올라가게 되고, 임계전압이 올라간다는 말은 코로나 발생 횟수를 줄인다는 뜻이고, 발생 방지죠. 발생이 방지된다는 뜻이고, 여기 발생이 방지가 되면은 코로나에 의한 손실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손실이 경감된다, 맞죠? 안 좋은 손실이 줄어들고 임계전압이 상승,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되면 당연히 안정도가 좋아지고 송전 용량이 증가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송전 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인덕턴스와 리액턴스가 감소하죠. 그리고 정전 용량하고 충전 용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덕턴스가 감소되고 충전 용량이 증가됐으니까 당연히 송전 용량이 증가가 되며, 송전 용량이 증가되면 안정도가 좋아지죠. 정전 반발력에 의한 전선의 진동이 감소된다. 자, 복도체로 사용했을 때, 다도체로 사용했을 때 전선 진동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정전 반발력의 전선의 진동이 감소된다. 원래 같은 방향의 전선은 흡인력을 받기 때문에 정전 반발력이라는 말도 틀리고 진동이 감소된다는 말도 틀리죠. 진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선의 인덕턴스가 감소하고 정전 용량이 증가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26번 문제. 화력발전소에서 전기 및 급수가 흐르는 순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 및 급수가 흐르는 순서, 절보가 토배로 다 외웠죠. 여기 보일러가 있다. 보일러에서 과열기로 나간다. 과열된 전기는 터빈에서 일을 하게 된다. 일한 에너지는 전기를 생산하게 되고 발전기에 돌려서
쓰고 남은 전기를 뽑아서 냉각시킨다. 냉각시키면 복수가 되죠. 복수기를 거친다. 복수된 물은 다시 펌프를 통해서 급수로 가하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이건 급수 펌프. 이제 이렇게 이제 순환 계통인데, 그러면 절탄기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보일러 내부 설비 중에 하나죠. 보일러의 연도로 빠져나가는 열량을 해소하기 위해 보일러 수관에 물을 공급하기 전에 연도를 통해서 공급하게 되는데, 이때 연도로 빠져나가는 여열을 이용하여 보일러 물을 데워주는 장치가 절탄기예요. 저 절탄기는 보일러 내부 부속 설비죠. 그러니까 절탄기,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 펌프. 펌프에서 요 순환, 요렇게 되는 걸 순환이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당연히 여기서는 절보가 터복이니까 정답이 3번으로 답을 해야 되죠. 이런 문제 그냥 외울 때 절보 가터복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절탄기,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 절보 가터복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 순서, 이 화력발전소의 이 순서, 열사이클 순서 반드시 알고 계시고, 아까 그린 그림 있죠? 이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27번. 선간전압이 VkV이고 일상의 대지 정전 용량이 C 마이크로페럿, 주파수가 F였을 때 삼상 3선식 1회선 송전선로의 소홀 리액터 접지 방식을 채택할 때 소홀 리액터의 용량이 얼마가 되겠냐? 원래 이 소홀 리액터 용량은 3선을 일괄한 대지 충전 용량과 같죠. 대지 충전 용량과 같아야 하죠. 물론 완전 공진되었을 때 말합니다. 그러면은 소홀 리액터 용량을 물어보면 3선을 전체 다 한 대지 충전 용량을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문제에 주어진 것이 선간전압이 VkV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대지 정전 용량, 한 상의 대지 정전 용량이 C로 주어졌으며 주파수 F로 주어졌습니다. 원래 우리가 충전 용량은 어떻게 구하십니까? 충전 용량 추식값은 J 오메가 C2의 제곱 볼트 암페어 이렇게 구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3선을 일괄한 대지 충전 용량은 대지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문제에서 대지 정전 용량이 아예 C로 주어져 있으므로, 그러므로 Q의 L 값은 소홀 리액터 용량은 3선을 일괄한 대지 충전 용량 J 쓰죠. 오메가 쓰죠. 자, 이때 여기 C가요. 요 C가 우리 문제는 일상의 대지 정전 용량이니까, 그죠? 3선을 다 하락했으므로 C값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3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2의 제곱이 되죠. 여기서 2라고 하는 값은 일상에 걸리는 전압이므로 여기서 2라고 하는 값은 일상에 걸리는 전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선간전압의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되죠. 그러므로 이걸 정리하게 되면 J 쓰시고 여기 3, 여기 오메가가 2파이F인 거 다 아시니까 6파이F가 되죠. 6파이F 값에 J자 물론 못 써도 되고 6파이F 값에, 그 다음에 C 쓰시고 여기 2의 값에다가 루트 3분의 V를 해주시면 되죠. 이해가신가요? J. 물론 여기 6파이F, 2파이F. 그런데 여기 요거 두 개 제곱하면 요 3자가 약분됐잖아요. 그러므로 실제 답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J. 이제 여기 3하고 요 제곱하고 요가 없어졌으니까 2파이F가 남죠? 2파이 F 값에 C 값에 V제곱 요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단위가 볼트 암페어 하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쓰시고 KVA 하시면 되죠.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면은 여기 3자가 약분되어서 2파이F CV의 제곱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2파이F CV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있는 것은 뒤에 KVA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2파이F가 정답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중성점, 접지, 비접지식 이용하는 것이 적당한 것 했습니다. 중성점에는 접지식
비접지식, 접지가 직접 접지식, 그 다음에 소렉타 접지식, 그 다음에 저항 접지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때 비접지를 쓰게 되면은 저전압 단거리에 보통 사용을 하고 있죠. 여기서 저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20-30kV 정도, 20-30kV 정도. 여기에 단거리도 20-30km 정도. 그래서 30km 이하 정도. 요걸 말하죠. 그래서 중성점 비접지식은 접지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거리가 짧은 거리에 사용해달라. 정답은 4번이 답이군요. 다음 29번 문제입니다. 수전전압이 3300V이고 전압 강화율이 4%였을 때 송전단 전압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우리가 송전단 전압 V의 S의 값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 강압값을 해주시면 되죠. 당연히.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전압 강압. 그러므로 송전단 전압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수전단 전압에다가 수전단 전압이 얼마죠? 3000V죠. 3300이군요. 곱하기 전압 강압 값이죠. 수전단 전압의 3300의 4%가 전압 강압이므로 0.04가 전압 강압 값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그냥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죠. 다 아시다시피 3300 곱하기 1.04 하셔도 되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니까요. 1.04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가 더하기군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기를 눌러보게 되면은 이 값이 3422V 2번으로 정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죠. 현수회자 4개를 1년으로 한 66kV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현수회자 1개에 절연장이 1500메가옴이고요. 이 선로의 경관이 200m라고 하면은 선로 길이 1km에 누설 콘덕턴스가 얼마냐. 요거 불과 몇 년 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자주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원래 이제 누설 콘덕턴스 물어봤잖아요. 누설 콘덕턴스 G의 값은 저항분의 1이죠. 이때 여기서 말하는 요 저항은 선로의 절연저항이죠. 선로 애자의 절연저항 값이죠. 선로 애자의 절연저항 값이니까 결론적으로 누설 콘덕턴스는 이 문제 조건을 읽고 선로의 애자의 절연저항을 계산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현수회자 4개를 1년으로 한 선로죠. 현수회자 1개의 절연저항이 1500이죠. 이때 이 선로의 경관이 200m죠. 근데 1km의 누설값을 물어봤죠. 뭔 말인지 이해가신가요? 철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현수애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선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게 경관이 이 철탑하고 그 다음 철탑까지의 거리가 그 다음에 철탑까지 거리가 200m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00m라고 했죠. 경관이니까요. 그래 놓고 1km의 누설 콘덕턴스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애자로부터 1경관, 그 다음에 또 여기 애자로부터 또 1경관, 이해가신가요? 그러면 1km이면 몇 개 경관이 되냐면 200분의 1000에서 5개 경관, 5개 구간, 5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애자에서 또 1구간, 또 애자에서 또 1구간, 또 애자에서 1구간, 또 애자에서 1구간. 요게 지금 1km니까 5개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현수자 1구간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1구간에 요 한 개의 누설 콘덕턴스를 G의 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구간이 몇 개 있냐 이거죠.
지금 5개 구간이라고 했으므로 우리 문제 1km의 구간은 이 G의 온값이 총 5개가 있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 문제에서 누설 컨덕턴스 값은 한 구간에 누설 컨덕턴스 값을 구해서 총 1km의 구간이 5개니까 5개 구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누설 컨덕턴스 값은 R분의 1이고 선로 애자의 절연저항 값이라 했으므로 여기가 선로 애자가 지금 우리 문제에서 한 개가 1500메가옴이라고 그랬죠. 10의 6승 값. 개수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4개라고 그랬습니다. 4개 곱하기 4 분의 1. 여기 총 몇 개의 구간이냐면 5개 구간이라고 그랬죠. 이해가신가요? 그러면 이제 값이 나오겠군요. 그러면은 15하고 여기 4를 곱하면 60이죠. 그럼 얘가 6000이 되겠네요. 그럼 6 곱하기 10의 9승이 되겠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6분의 여기 4 여기 15 곱해서 6분의 5 나오죠. 곱하기 여기가 10의 9승이죠. 10의 9승분의 1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10의 9승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써도 되죠. 6분의 5를 계산기에 눌러오면 이 값이 0.83이 되고요. 그래서 0.83 10의 마이너스 9승 모값이라고 답이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인 1번으로 정답을 처리가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누설 콘닥턴스 값은 선로 저항의 역수값이다. 까꿀로 하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경간이 200m이고 1km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5개 구간 값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문제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관련도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면 여기에 요 숫자가 1600메가옴 또는 1200메가옴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 개수를 5개로 물어보는 문제 등이 있는데 보통 4개로 많이 물어보고 여기에 메가옴 값 좀 다르게 해서 문제를 내죠. 가장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은 1500짜리죠. 이렇게 풀게 됩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변압기 손실 중에서 철선 감소 대책이 아닌 것. 여러분들은 기기 공부 많이 해서 잘 아시죠? 여기 변압기 철선에 관련 문제는 전력 문제라기보다는 기기 문제 아닌가요? 그러나 왜 전력 문제 나오게 되냐면 전력 계통이기 때문에 전력 계통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당연히 전력 계통이니까 전력공학에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 변압기 손실은 당연히 철선은 무부하선으로서 전압이 걸리면 나오는 즉 히스테리시스 손이나 와리손 같은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선, 동선이라 그래서 부하에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변압기 코일 동선의 저항 때문에 생기는 손실이 부하선, 동선이죠. 그러므로 이 철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손실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대한 감소 대책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냐 감소를 하려면은 당연히 자속 밀도를 줄여야 되죠. 자속 밀도가 커지면은 당연히 철선이 증가니까 자속 밀도를 줄이려면은 권선의 단면적을 증가시킨다. 권선의 단면적하고는 상관이 없고 자속 밀도를 줄이려면은 철심의 면적을 넓게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고배양성이 있는 규소강판을 사용하거나 또는 규소강판을 성층하게 되죠. 그러니까 철심을 0.35mm 두께로 자른 다음 그걸 차곡차곡 싼다는 뜻입니다. 이게 철선 감소를 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리고 아몰포스 변압기 등을 사용을 해서 철선, 아몰포스 변압기를 쓰는 이유 자체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권선의 단면적을 증가하는 것은 손실이 여기에 철선 감소 대책이 아니라 동선, 부하선 감소 대책이 되죠. 그래서 권선 증가는 철선 감소 대책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죠. 이것은 동선 감소 대책에 적용되어야 될 내용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1번 변압기 내부 고장에 대한 보용으로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 됐습니다. 변압기, 발전기, 내부 고장하면 차동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차동 중에서 전압 차동과 전류 차동이 있는데 특히 전류 차동 계정, 내부 고장은 전류 차동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압기는 1, 2차 권선에 권수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차동 계정기 1, 2차에 CTP가 맞아야 되죠. 이와 같이 맞게 하는 걸 비율 차동 계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내부 고장 나오면 반드시 비율 차동 계정기라고 쓰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다음 33번 문제입니다. 고장 계산 문제죠. 자, 그림과 같은 전선로에서 단락 용량은 몇 메가VA 정도가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림의 수치는 1000kVA, 1000kVA이면 10메가VA이군요. 1000kVA는 당연히 공 3개를 떼버리면 10메가VA 기준. 자, 우리 문제가 메가VA로 물어봤으니까 그럼 이제 10메가VA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전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10%,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3%, 선로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회선당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의 합계값은 발전기, 변압기, 선로 퍼센트 임피던스를 전부 합한 값으로 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단락 용량 PS의 값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그리고 기준이 되는 용량값으로 우리가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전체 퍼센트 값은 먼저 발전기 10%, 변압기 3%, 선로 부분 4%인데 여기 이제 병렬로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병렬 임피던스 계산해야 되죠. 2분의 4% 분의 100 하시고 기준 용량을 첫 1000kVA 10메가VA 10으로 쓰시고 계산기 눌러보시면 답이 나오게 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계산기 누르면 66.7이 나오게 되고 66.7 메가볼트 암페어 정답은 2번으로 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영상 변류기를 사용하는 계정기 물어봤습니다. 영상 변류기는 언제 사용합니까? 영상 변류기가 ZCT죠. ZCT는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상 전류에 의해 구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부는 지락 사고가 생겼을 때만 작동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락 계정기를 사용해야 되죠. 이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락 고장이 생겼다. 지락 고장이 생기면 당연히 영상 전류분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 전압분이 발생합니다. 영상 전류와 영상 전압이 발생하는데 이걸 검출하는 설비가 검출기기가 영상 전류는 ZCT라 그랬죠. 영상 전압은 GPT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요게 영상 변류이고 요게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이죠. 요걸 이용해서 OCGR 과전류 지락 계정기 또는 OVGR 과전압 지락 계정기 또는 DGR 방향 지락 계정기 또는 SGR 선택 지락 계정기. 그러니까 계정기들은 다 뒤에가 그라운드 릴레이가 붙어 있죠. 지락 계정기라고 쓰시면 되죠. 그래서 영상 변류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계정기는 지락 계정기이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영상부는 항상 지락 사고에서만 나오는 내용 꼭 알아두세요. 영상부는 지락 사고 났을 때만 나온다. 대칭 좌표법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락 사고가 생길 때만 지락 사고, 지락 전류는 영상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35번 문제입니다. 전선의 지점의 높이가 31m이고 전선의 이도가 9m라고 하면 전선의 평균 높이는 얼마냐? 그래서 전선의 평균 높이 값을 소문자 H라고 하면 고저차 대문자 H값에서 3분의 2D, 2도만큼 빼주면 되죠. 2도에 3분의 2만큼을 빼주시면 됩니다. 2도에 3분의 1만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31m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9. 그러면 여기가 18, 6을 빼게 되면 25m임을 알 수가 있죠. 평균 높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선의 평균 높이는 고저차에서 2도에 3분의 2만큼을 빼준다. 그러면 당연히 평균 높이가 나온다. 정답은 25m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문제입니다. 초고압 차단기에 개폐기 저항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일까요?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내부 이상전압이 있죠. 내부 이상전압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상전압, 요게, 먼저 개폐서지가 나오죠. 개폐서지라는 게 차단기가 고장전류를 끊을 때 충격파 부분이 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크 지락이 있죠. 지락 아크 지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란티 효과 있죠. 페란티 효과,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여자 현상이 있죠. 자기여자 현상. 자기여자가 생길 때죠. 연가가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을 때, 요런 것일 때 내부 이상의 전압이 생기죠. 내부 이상 전압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여기 개폐서지 할 때, 이 개폐서지는 차단기가 부하를 딱 끊는 순간 그때 서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서지 부분은 원래는 무부하 시 충전 전류를 차단할 때가 가장 서지가 커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 서지를 줄이기 위해서 개폐기에다가 저항기를 삽입하여 서지로 인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상전압 감소가 답이 돼야 되죠. 그래서 개폐기에, 차단기에 저항기를 다는 이유는 개폐 서지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개폐 서지 부분을 억제해서 이상전압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죠. 개폐기 저항 다는 이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37번. 전력계통 안정도는 외란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송전선로에서 고장, 발전기 탈락과 같은 큰 외란에 대한 전력계통의 동기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되는 안정도가 어떤 안정도이냐. 자, 전력계통의 안정도는 외란, 바깥쪽에 나오는 종류죠. 원래 안정도, 종류를 안정도라는 말이, 이 안정도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안정도라는 말의 의미가 다 알고 있다시피 주어진 조건에서 계속 안정되게 운전하는 능력이죠. 하는 여부, 능력. 자, 주어진 조건에서 계속 안전하게 운전되는데, 이때 이 주어진 조건은 외부 조건이죠. 내부 조건이 아니죠. 어떤 상태이냐. 이 주어진 조건이, 외부 조건이 부하를 서서히 증가시키는 상태냐. 부하 서서히 증가시키는 상태냐. 이걸 갖다가 부하를 서서히 증가시켜 보는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정태 안정도란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이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동 전압 AVR이죠. 이걸 사용을 할 것이냐. 이게 동태 안정도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차단기가 사고를 끊는다거나 또는 발전기가 탈락된다거나 선로에 고장이 났다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때 안정도를 우리는 과도 안정도란 말을 쓰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보는 방법이, 종류를 알아보는 방법이 요 어느 상태냐, 부하를 서서히 증가시키는 상태인지,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동 전압 조정장치를 사용하는 상태인지,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봐야 되죠. 우리 문제는 외란의 구분에 따라 구분이 돼, 이렇게. 근데 선로가 고장이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발전기가 탈락됐다 그랬잖아요. 사고 났지 않습니까? 사고 나게 되면 전력계통에 동기 운전이 가능한지 안 되는지, 이거, 그렇죠? 해선수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해선은 사고 나고 사고 나지 않는 해선이 동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이제 바로 과도 안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부하가 서서히 증가하면 정태, 자동전압 조정장치 사용하면 동태,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하면 과도, 이렇게 외우시면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문제를 어떻게 나오더라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차라리 계산 문제가 더 쉬워. 이렇게 말을 따져서 그 의미를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잘 모르면 틀릴 수가 있죠. 38번 문제입니다. 역률 개선에 대한 배전선로 계통의 효과가 아닌 것.
역류를 개선을 하게 되면 손실이 줄어듭니다. 전압가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역류를 개선하면 무효전류가 덜 흐르죠. 무효전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이 줄고 전압강화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변압기 용량 감소, 전선에 표피 효과가 있는데 역률이 개선되면은 여유가 증가하거든요. 여유가 증가합니다. 선로의 여유. 왜? 무효분을 다 공급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니까 여유가 증가했다는 말은 만약에 여유를 증가시키지 않았을 경우 변압기 등 같은 설비를 그럼 여유분까지 고려해서 굳이 큰 걸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가 증가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곧 전기 설비의 공급 설비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죠.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수용가 쪽에서 절약되는 이점이 있죠. 이건 수용가 쪽이군요. 절약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전선의 표피 효과가 줄어든다. 역률 개선은 표피 효과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표피 효과하고 역률 개선은 관련이 없고, 표피 효과는 주파수,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전선 굵기, 이와 같은 것들하고 연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역률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39번 문제 같이 갑니다. 원자력 발전의 특징이 아닌 것이죠.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건설비하고 연료비가 높다. 자, 원자력 발전은 건설비 당연히 고가입니다. 비싸죠. 연료비는 낮습니다. 싸죠. 저렴합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연료 비용이죠. 건설비는 한 번이지만 원자력 발전소 내역 연수가 40년, 60년입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비가 막대하죠.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야 되죠. 다른 어떠한 연료보다도 원자력에 들어가는 연료비가 저렴합니다. 요것 때문에 쓰고 있는 거죠. 설비는 국내 관련 국내 관련 사업을 발전시킨다. 당연히 원자력 발전이 되면 부수적으로 그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산업 파급이 있죠. 이해가신가요? 당연히 발전시키죠. 수송 및 저장이 용이하고 여기 비용이 절약되잖아요. 그래서 수송이나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송과 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자력은 수송이나 저장 비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저렴하죠. 대신에 방사선 측정기, 폐기물 처리 장치 등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점이 뭐냐면 폐기물 처리가 문제가 되고, 방사선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폐기물이 문제가 되겠죠. 원자력은 현재는 그 원자력 폐기물들을 다 이제 완전히 완전히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처리 장치 등이 이제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이 아닌 것은 연료비가 높다겠으니까 틀린 거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원자력 발전의 가장 좋은 점은 연료비가 싸다는 겁니다. 발전 원가가 싸다는 겁니다. 건설비는 비싸지만 발전 원가가 싸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40번 문제입니다. 최대 전력의 발생 시기 또는 발생 시간, 시기, 분산을 나타내는 지표는 부동률이죠. 부동률.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용률은 설비 용량분의 최대 소용 전력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설비를 얼만큼 이용하느냐 하는 설비 이용하는 비율을 나타내죠. 설비 이용률을 나타내지만 부하율은 무엇분의 무엇입니까? 부하율은 최대 전력분의 평균 수용 전력이죠. 보통 최대 전력을 공급 설비 기준 잡기 때문에 그럼 공급 설비를 얼만큼 잘 사용하느냐가 돼요. 부하란 말이 일하는 비율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뭘 나타내냐게 되냐면 이 부하율은 바로 뭘 나타냅니까? 전력 변동을 알 수가 있죠. 전력 변동 상태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급하는 전력에 대해서 얼만큼 썼느냐니까 전력 변동 상태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공급 설비의 대표가 변압기 등이거든요.
변압기 등 이용률을 따질 수가 있죠. 이해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거. 부동률은 뭐분의 무엇입니까? 다 알다시피 종합한 최대, 합성한 최대 수용 전력분의 개개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죠. 그러면 원래 개개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계를 구하면 종합한 최대 수용 전력값보다 개개값이 훨씬 커져요. 실은 동일 시간대에 같이 쓰면 같게 되겠지만 개개의 설비들마다 동일 시간대에 사용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률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개개의 최대 사용하는 시간대가 다르다는 뜻이고, 이 부동률이 1에 근접하게 되면 가까워지면 1에 가까워질수록 개개의 설비들의 최대 사용하는 시간대가 중첩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률은 뭘 나타냅니까? 바로 이 최대 전력의 발생 시기나 시기의 분산을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전력공학이었습니다.